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찾았습니다. 이로써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는데요. 여기에는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의미와 북러 군사 협력 수위, 그리고 앞으로 한러 관계 전망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에 대해서 화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북러의 밀착화 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나서 참 많은 얘기 나눴다라고 전해지는데 우선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포괄적이라는 세 글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 간의 대외관계를 예. 규정하는 데는 이제 단계가 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5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가 설린 우호 관계.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여기가 이제 한국이나 아세안 국가들하고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두 해당이 번째 되는 단계요. 거고요. 예.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오늘 러시아하고 북한이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베트남, 몽골,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제일 높은 단계가 이제 전략적 동맹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뭐 독립국가 연합 이런 나라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0년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이제 맺었던 그런 조약이 설린 우호 조약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로 거의 24년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말의 핵심은 적어도 작년 9월 이전까지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는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심 가질 만한 관계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주고받을 수 만한 게 있거나 또는 지원해 줄 만한 게 서로가 없었던 관계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작년 9월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보스토치니를 방문하고 난 뒤에 급격히 지금 달라졌잖아요. 예. 이게 이제 9개월 만에 다시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을 방북하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결정적인 변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렇죠. 러시아로 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이 되니까 총포탄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병창기지로서의 북한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단계를 2단계나 격상시켜가지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그런 협정을 오늘 체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무려 24년 만에 양국 관계가 격상이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 북러 관계가 최고 전성기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은 스스로가 이제 규정을 한 거잖아요. 최고 전성기에 지금 도달했다. 제가 봐도 지금 최고 전성기에 온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병창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북한으로 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2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체제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북한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불안한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세계의 최대 강대국의 하나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북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의 그 백두혈통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각인시키면서 체제 안정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잠시 있다가 이제 논의는 되겠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낮은 단계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2단계나 높이 올라가면서 사실상 어떤 침략 전쟁이 발생했을 때 서로 간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규정했다. 그 차원에서 아마 북한이 얻은 것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모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쌍방 중 한쪽에 대한 공격 시 상호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예.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자동 개입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이제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개입 조항은 1961년도에 사실상 그때 당시에 조소, 그러니까 소련 연방이죠. 그때 예. 당시에 이제 북한하고 맺은 조약인데 상호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6개조로 돼 있는데 그중에 제1조가 지금 자동 개입 조항과 관계되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채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여기에 두 가지 핵심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지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서 군사적 그리고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동 개입 조항에 해당이 되겠지요. 네. 그런데 2000년도에 맺은 북러 우호 설린 협조 조약을 보면 거기는 제2조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나 또는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오늘 체결한 그 내용 중에서 아마 푸틴 대통령이 그 중에 일부를 이제 표현한 것이 바로 당사자 중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에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구자가 어떤 식으로 거기에 명시가 돼 있는지 이거는 추가적인 확인과 분석이 필요하고요. 예. 우선 푸틴 대통령이 말한 내용만 보면은 이건 절대로 자동 개입 조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0년도에 맺었던 북러 우호 설린 협조 조약을 조금 최신화하고 버전을 조금 올리고 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고 예상을 했을 때는 예. 이럴 정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각 접촉하면서 협의한다 정도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진전이 됐어요. 그래서 상호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체 없이라는 말도 없고 군사적인 수단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뭐 자동 개입 조항과 똑같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있고 해석상에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제발 여기에 대해서 해설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1961년도의 조약과 2000년도의 조약의 그 조문을 확인해 보면서 그걸 비교를 하고 그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협정은 2000년 공동선언보다는 조금 적극적이기는 하나 그렇죠. 61년도의 그 자동 군사 개입만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정확합니다. 해주셨는데요. 네네. 예, 그렇지만 또 우리 대통령실은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향해서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한 부분이 자동 군사 개입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이전보다 관계가 더 격상된 건 맞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한반도 내에서 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한러 간의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러시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슨 뭐 외교를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굉장히 외교를 잘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러시아를 의식하듯이 러시아도 우리 한국을 의식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사실상 그 다른 나라들하고 동참하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 달 4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렇게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표현을 했어요. 사실상 한국도 러시아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러시아도 보면 한국을 관리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물밑 접촉은 항상 있는 거고 물밑 대안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의 대통령실도 아마 러시아의 그런 안보보좌관실 그런 데다가 상호 이런 접촉들을 통해 가지고 절대로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그 레드라인의 핵심이 바로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는 1961년 판을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고 러시아도 이것을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앞에서도 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찾은 건 전쟁 상황이 배경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해주시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좀 아쉬운 입장이다라는 네. 걸 방증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러시아 입장에서 이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는 북한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됐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럼요. 사실상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걸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쟁이라고 표현도 안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거 일주일만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이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더 단합시키고 그렇죠. 국민들은 바깥에 있는 국민들이 전부 다 우크라이나를 오히려 들어와 가지고 예비군으로 지원하고 그러니까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게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길어지는데 보니까 탄약 재고량이 없어요. 탄약도 없고 총도 없고 포도 없고 다 모자라요.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러시아 군인들이 조금만 교육을 받아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무기, 탄약, 총 그걸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겠는가? 그게 바로 북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에다가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했던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9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을 보스토니치로 초청을 해가지고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때를 전후해서 이미 총포탄은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밝혔습니다마는 10,000개의 컨테이너가 갔다. 거기에는 152mm 포탄 기준으로 보면 480만 발에 해당이 된다. 아마 생각해 보시면 480만 발 혹시 이게 상상이 되세요? 안 됩니다. 한 달에 30만 발을 쏴도 이게 도대체 얼마를 예. 오랫동안 쏴야 되는 양입니까? 그것을 지금 북한이 지원해 주고 있으니 러시아로 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이 북한은 아주 애지중지, 북한을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조약을 체결할 때 그래서 여기에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이 표현도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뭐 러시아에서는 국방장관, 차관 다 왔으니까요. 그 배석자들 바탕으로 좀 네네.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북한에는 외교 안보 좀 중심이었다고 보여지고 러시아는 인원도 더 많이 왔고 사람들의 좀 분야도 다양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교부 장관이 오고 예. 그 국방부 장차관이 왔다고 그러시니까 국방부 장차관 그다음에 그 연방 우주 항공공사 사장, 예. 그다음에 철도청장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관련되는 거, 기상과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그 농업 기술과 관련되는 예. 거, 그다음에 이제 인력 송출과 관련된 이런 분야의 사람들이 이제 대거 동원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다양한 분야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사실상 거기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예.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저쪽에 두 사람이 할 일을 여기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이 줄어든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협력, 군사협력, 그다음에 사회문화협력, 그다음에 항공협력,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에너지 지원. 이 분야가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왔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MOU를 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이제 끝까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왔는데 이런 이제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문서에 서명을 했잖아요. 예. 서명을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MOU들을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개에서 20개 정도 그런 MOU를 체결했다면 그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여기 문서에는 거기에 들어갈 핵심적인 내용들만 쭉 나열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예,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의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가 좀 지금과 같이 정찰위성 기술 이전, 재래식 무기 거래 이런 협력의 수준을 넘어서서 어떠한 핵심적인 군사기술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파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걸 배제하지 않는다고 푸틴 대통령이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예. 했는데 과거에 그 구소련 시절부터 지금 현재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이제 구소련이든 러시아는 단 한 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첨단 군사 기술은 다른 나라에 아무리 가까운 나라에도 이전해 준 그런 그 경험이 없어요. 예. 그런 역사가 없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립 서비스로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 북한으로 봐서는 러시아로부터 받고 싶은 게 많겠죠. ICBM의 무슨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 기술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정찰 위성의 그 엔진 기술뿐만 아니고 정찰 위성이라면은 그 정찰 위성이 얼마만큼 해상도를 가지느냐 하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또는 하드 파워라든지 이런 걸 다 받고 싶은 거죠. 게다가 이제 공군기 같은 거는 전혀 없으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첨단 공군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욕심은 끝도 없고 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재래식 수준의 군사 협력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할 거고 첨단 군사 기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전수는 안 해주더라도 북한의 그런 관련 기술자들을 연수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MOU 체결 등은 뭐 가능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북한 입장에서 지금 푸틴 대통령 러시아한테 가장 받고 싶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어지간한 거는 받긴 했는데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첨단 군사 기술뿐만 아니고 사실상 이제 공군기라고 하는 그런 무기 체계도 지금 받고 싶어 할 거고 그거 말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지금 사실상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량도 좀 지원받아야 되고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원유와 정제유도 딱 몇만 리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배럴이. 그래서 그 이상은 북한이 수입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공연하게 러시아가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자체를. 그래서 뭐 러시아로부터 받고 싶은 게 이런 게 원유와 정제유, 뭐 식량, 그다음에 무기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총포탄이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 1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북한에 이렇게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100억 달러가 훨씬 넘는다. 5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 러시아가 주겠어요? 안 주죠. 제가 볼 때는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달래는 수단으로 원유와 정제유 그리고 이제 저기 밀 등 식량유 제공해 주면서 그리고 낮은 수준의 어떤 그 군사적인 협력 그런 정도를 하고 나머지 이제 뭐 이렇게 철도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연수 받아서 연수시켜 주는 문제 그런 것들로 무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서로 밑지는 장사는 안 할 테니 적당한 정도에서 타협하는 정도가 이번 체결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럼?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최전성기라고 얘기하니까 최전성기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꺾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보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면 길어질수록 러시아로 봐서는 북한의 몸값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능하면 거기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협정으로 가가지고 조기에 종료된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북한을 더 필요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최전성기가 됐으니까 이제는 전성기에서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회담을 마치고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스크바 답방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다음 북러 정상회담을 먼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푸틴과 김정은 관계의 전성기 어떻게 양국 정상 간의 한라인 가동이 정례화되는 수준까지 나아가겠습니까? 뭐 한라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라인을 가동할 정도의 수준으로 무슨 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무슨 그 긴밀하게 소통해야 될 일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을 했잖아요.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두 사람이 오늘 만난 것이 세 번째 만남이었잖아요. 2019년도 4월 달에 사실상 하노이 회담 결렬이 되고 난 뒤에 코가 쭉 빠진 그 김정은 위원장을 위로해 준 것이 푸틴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거란 말이죠. 이게 사실상 뭐 정상회담 같지 않은 정상회담을 그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9월 달에 보스토니치에서 우주 우주기술센터 거기에서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뭐 했지만 무슨 공동성명이 나오기를 했습니까? 무슨 선언문이 나오기를 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두 군데가 다 뭐예요? 러시아의 변방이잖아요. 사실상 타국의 정상을 초청하려면 자신의 수도로 초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이제 변방에서 이렇게 보냈으니까 세 번째는 아마 이 모스크바로 초청하지 않는가. 그게 정상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뭐 김정은도 밤 2시쯤 돼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말씀해 주셨어요. 네. 북한의 상황, 러시아의 상황 서로가 원하는 건 뭐 합상하는 거 다 많이 들었는데 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러 관계 좀 어떻게 구상해야겠습니까?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가운데서도 한중 간의 상호 존중의 그런 원칙 하에서 우리가 보내야 된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 그걸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일중 물론 이제 리창 총리가 왔지만 한일중 정상회담도 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한중 정상회담도 하고 그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로 사실상 한일 2+2 회담이 아주 공교롭게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동안에 한국 우리 외교부에서 2+2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중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듯이 러시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얘기했던 것이 사실상 그 한국이 뭐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살상 무기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앞으로도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네.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한국과 급속하게 관계 발전을 좀 시키고 싶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지금 러시아 대사도 거의 비슷한 말을 한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북을 했는데 작년 9월 이전까지 한 20년 동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뭐였죠? 있는지 없는지 서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고받을 게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받을 것도 없고 뭐 북한이 받을 것도 없고 좀 이렇게 미리나 지원해 주면 거기나 조금 받고 그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저렇게 이제 아주 가까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하고는 어때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 경쟁력, 한국의 그 소프트 파워의 위상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러시아로 봐서는 한국을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젊은 청년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뭐 헬조선 그런데 저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군 이래로 가장 융성한 국군이 융성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부모님의 혜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런 복된 국가에서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더 국가를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관계는 곧 좋아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 새 협정 체결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